대한민국의 미래발전 방향 정책 대토론회. 좌장이신 이남식 국제미래학교 회장님, 예, 앉아주십시오. 자, 패널에는 손석준 미래창조과학부 팀장님, 경희대학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님, 한국문화콘텐츠 라이센싱협회 조태봉 회장님, 숙명여자대학교의 문영남 교수님, 울산문화산업개발원의 강종진 원장님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자, 모두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트 래빗 퀴즈 참 너무 잘하죠? 예, 역시 대한민국엔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린 소녀들인데 뭐 아이돌 그룹 못지않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래 메가 컨퍼런스 또 그리고 토론회 순서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지금 13분이나 되는 분들이 방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별로 시간을 늦지 않고 잘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시 한 30분까지 저희 아주 훌륭한 연사들을 모시고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또 그리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 그 분야에서 올해 또 이루어질 일들 또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의견을 듣고 플로어에서 또 여러 질문도 받는 그러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맨 오른쪽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손석준 그 인터넷 융합 정책관실의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태봉 한국문화콘텐츠 라이센싱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의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종진 울산문화산업개발원 원장님 멀리서 오셨는데요. 문화관광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시죠. 오늘 이렇게 모두 5분의 패널리스트들께서 오늘 발제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에 올해 국가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총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이제 그 ICT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까지 그 정보화 이런 개념에서부터는 이제는 좀 더 지능화해서 아까 우리가 제기됐던 우리나라가 취약한 그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든지 머신 러닝이라든지 딥 러닝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우선 손석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융합 정책관실의 팀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한 4분간 미래를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융합 정책관 강성주 국장님께서 업무상 좀 급한 일이 갑자기 생기시는 바람에 마음은 여기에 지금 와 계신데 제가 대신 왔습니다. 먼저 그걸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계속 앉아서 좋으신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산업, 기술, 경영, 교육 등 다방면에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미래를 좀 그려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기존에 좀 본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니까 또 새삼 가슴에 좀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많은 과학기술들의 진보들, 뭐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류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그 부처의 공무원으로서 깊은 더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미래부는 기술과 혁신 면에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능정보 사회에 대한 개념도 최근에 만들어 가고 있고요. 사실 또 장밋빛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많은 미래의 모습들도 있지만 기술과 혁신의 사실은 역작용. 왜냐하면 이제 기술과 혁신이라는 부분이 인간의 문화, 행동 자체를 바꿔가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 고용 문제나 또는 불평등의 문제, 또 기술의 이제 편제에 대한 문제, 이런 류의 여러 면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의 방향성을 크게 3S 정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스피드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현재 변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원래 1차관 쪽, 기존에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담당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2차관 쪽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ICT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 과학기술 쪽에서 봤었던 것보다 ICT 쪽은 정말로 빨리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뭐 다른 예보다도 핸드폰 하나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 핸드폰의 계산 능력이 아폴로 달나라에 갔던 그 로켓에 있었던 계산 능력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이 변화의 속도나 발전 속도가 정말로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일부분에서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제2차 인터넷 혁명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은 분들이 그 속도에 대해서 경고음을 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하게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그 전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는 여러 가지 과학 신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과학 기술들이 계속 그 병합해서 나가면서 점점 기술의 속도도 빨라지고 많은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것, 수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전문가들이 했었던 것들이 기계로 대체될 미래를 저희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 그냥 단순히 세이프하다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고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시큐어하게 인간에 대해서 삶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가치, 과거에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뭐 패널 토의뿐만 아니라 미래학회에서 좋은 고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미리 하나하나 챙겨서 미래를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널리스트들께서 조금씩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내용을 포함해서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아도 괜찮으시겠죠? 예. 두 번째 또 말씀은 지금 창조경제 스마트 뉴딜 실천연합의 공동 대표도 맡고 계신 문형남 교수님께서 특히 그 IT 융합 비즈니스와 웹발전 연구소 등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을 가지고 계신데요. 원래 교수님 하시기 전에는 매일 경제신문사에 또 기자도 오랫동안 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추고 계신데요.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문영남입니다. 저는 그 안종배 학술위원장님으로부터 그 정책 제안을 해달라는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정책적인 면에서 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미래학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예측하고 또 하나는 그 미래 전략, 또
미래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정부에 들어서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겼습니다. 그 부처 이름에 미래가 앞에 붙었는데 실제로 미래 관련 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문 부처 이름을 보면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입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어떤 조찬 포럼에서 최양희 장관님께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래 관련 미래 전략, 미래 기획하는 부처가 어디냐? 그 미래부에서 ICT와 과학기술 쪽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1차관, ICT는 2차관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미래 계획 부분은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장관님 답변은 미래 전략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해야 되는데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의 그런 미래 계획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그냥 간단하게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총리 직속으로 미래 전략단이 있고 정기적으로 이슈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4년 단위로 15년 후에 미래상이란 보고서를 정부가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2014년에 50년 후 세계 경제 변화 방향과 정책적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IMF도 세계 경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5대 요인 이런 보고서를 내고 선진국들은 다 미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하겠다고 하고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안 하면 이번 토론회를 국회에서 하게 됐는데 국회에서라도 그런 걸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또 교육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미래 예측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고 정부 각 부처들을 보면 해당 부처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 같으면 물류 인력을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ICT 인력이라든가 각 부처별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미래 예측 전문가 어떤 이런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나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미래부가 하면 좋겠고 미래부가 안 하면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에서 금융 시스템의 미래 부분을 제가 저술을 했는데 관련해서 규제 계획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 산업이 낙후가 됐고 그래서 관련 법도 곧 통과가 되는지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서비스 산업 중에도 금융 산업이 크게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산업이 낙후됐고 스마트폰이 미국보다 2년 반 늦게 들어왔는데 그건 잘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올해 출범하는데 미국 그다음에 일본 등에 비해서 한 10여 년 이상 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산업이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계속 규제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각 부문에 하여튼 뿌리 깊게 박힌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찾아내서 다 철폐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런 미래 메가 컨퍼런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또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한국문화콘텐츠 라이센싱 협회의 조태봉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사실은 그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위력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또 사후에 그 저작권의 기간도 연장되고 이렇게 되는 까닭에 또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이 컨텐츠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앞부분에서 13분의 이제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과거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80년대 초반에 엘빈 토플러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3의 물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온 뭐 권력 이동, 파워 시프트 같은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이거 뭐 노스트라무스 같은 예언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그게 다 실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엘빈 토플러가 한 이야기가 재미난 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긴 했는데 자기는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그 문제점을 국가와 사람들이 인간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제시한 것이지 예측을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다 국가나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또 그걸 모든 인간들이 다 동참해서 같이 그 방향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기 앞부분에서 발제하신 여러 내용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런 아젠다를 제시했을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쪽 방향으로 열심히 뛰다 보면은 미래가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도 아니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동력이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기존 산업이 갖고 있는 부분에 기반이 조성이 돼 있고 그걸 융복합해낼 수 있는 산업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뭐 2000년대 들어서 기존 산업이 저성장 모드에 있을 때도 문화 콘텐츠 산업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오고 현재 몇 년 전부터 조금 주춤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척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 정책 방향이면은 문화체육관광부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산업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문화 콘텐츠 산업과 같이 창의적인 산업,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지금 현 상태가 아이들은 죽어라고 국영수에 공부를 하고 젊은 층들은 지금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이나 뭐 교직원 그리고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이나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많이 미래 성장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업 산업의 틀에 맞춰서 지금 정부 부처가 개편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부처 간의 융합이라든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정부가 가버넌스 체계가 완전히 개편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21세기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좀 창의적인 융합의 형태의 부처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BBC는 한류는 삼성을 대체할 한국 국가 브랜드라고 이야기했고요. 홍콩 아주주간에서는 IT 산업의 성공이
한국의 실력을 보여줬다 하면은 앞으로 한류 문화나 한국 콘텐츠 산업은 한국의 매력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저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볼 때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 콘텐츠 자체의 수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의 한국 상품,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도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즉 성장 발전에 좋은 효과를 문화 콘텐츠 산업이 기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당국이라든가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그 기업들도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미래에서 우리가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초연결 사회로 변해가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그 개념 중에서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개념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고 이미 제레미 레프킨 교수가 그 예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그의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도 이미 예고된 것처럼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변화된 몇 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어디인가요? 우버라는 회사죠. 택시는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위 숙박업체로 등장한 에어비앤비, 부동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화회사, 통신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은 스카이프나 위챗, 이런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알리바바닷컴인데 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전 세계의 가장 큰 미디어 업체는 어디일까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죠. 페이스북은 자기가 콘텐츠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은행은 실제로 실물 화폐를 유통하지 않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P2P 랜딩, 돈을 인터넷으로 빌려주는 업체인 소사이어티 원, 실제로 현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를 공급하는 업체는 넷플릭스라는 회사죠. 극장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사회 전체의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요새와 같은 이러한 그 빅데이터 시대에서 내가 아는 내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70% 이상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어디를 다니셨는지 모르는데 구글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몇 %일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의 저자인 임마누엘 페스틀라이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그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일대학에서 중문학 학사학위를 하시고요.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비교문화학 석사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동아시아 언어문화학의 박사학위로 하신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도 굉장히 석학이신데 왜 이렇게 한국에 꽂히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국을 선택한 아니고 한국이 저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가까이. 요걸 쓰시고. 죄송합니다. 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고, 저는 뭐 과학기술 전공 아니지만은 옛날부터 상당히 관심 갖고 있고, 이렇게 혁명적인 그런
변화, 특히 그 기업이나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아서 아주 심각한 뭐 좋은 기회도 있고 동시에 상당히 심각한 도전이나 그 위기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세상에서는 가장 심각한 큰 변화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지상학, 미학적인 차원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여러분이 좀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 충분하고, 특히 이렇게 기하급적인 그런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동시에 약간 관계 있지만은 똑같은 원칙 아닌 그런 기후변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의 그런 위계나 그 시스템, 질서의 그런 해이, 그런 합치는 약간 perfect storm처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면은 가장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술 아니고 전방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하나만 이 그 다윈 박사님의 그 진화론에서 나오는 인형 아니지만은 좀 대표적인 뭐라고 그 명언은 있어요. 그 바로는 진화에 있어서 가장 성공하는 동물은 가장 똑똑한 동물도 아니고 가장 강한 동물도 아니고 급속한 변화에서 빨리 조금 할 수 있는 동물이 성공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을 보면은 사실은 가장 똑똑한 나라 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니고, 이런 기회나 위기에 생길 때는 빨리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좀 많이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은 전통 문화에 또 관심이 많고, 전통 문화하고 뭐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은 단순하게 무슨 가야금하고 뭐 퓨전 음악이 아니고, 오히려 행정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조선 왕조에서 뭐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우리는 잘 식기별 못하는 상태이고 아주 심각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조선 왕조 행정, 아주 우수한 행정 시스템을 보면은 준추관이란 기관이 있었고, 그는 정부 기관이 있지만은 상당한 독립 행정했고, 이런 그 당시에 뭐 정신이나 활동이나 통계나 객관적으로 이런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성을 확인한 다음에는 사초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실력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런 과학기술 이런 혁명이 있어서 이런 사실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에서 미국이나 갈 필요 없고, 오히려 한국의 과거의 여러 가지 전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진대재 전 장관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우리 경제가 최초로 수출이 감소된 해이죠. 또 그리고 1월 달에 수출이 전년 대비 18.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산업 경제 자체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또는 앞선 문화나 또 독특한 그런 관광적인 요소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1200만 명, 1300만 명 되는 그런 관광객이 오고, 그 절반 이상이 유커들이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만 1000만 명 이상, 2000만 명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산업 자체가 좀 다양화되고 또 새로운 쪽으로 갔을 때 우리의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강종진 울산문화산업개발원 원장님은 굉장히 독특한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브라이턴 대학에서 예술철학 박사를 받으시고 아마 시의 공무원으로 출발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이 앞으로 이러한 문화관광 분야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도 전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제 차례가 왔네요. 참 많이 지겨우셨겠지만 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한번 또 여행해 볼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개해 드렸듯이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조선소, 현대자동차, SK에너지, S-오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월성원자력, 아래는 고리원자력. 아마 제일 그 전쟁 남은 1번 타겟이 아닐까. 그리고 5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까만색 선글라스 딱 잡수시고 그 정주영 회장을 불러놓고 임자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하신 말씀 그 시대입니다. 50년 전에 공업 지구 공업지구를 지정하면서 그때 그 앞에 뭐죠 그 치사문을 써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도 울산 공업탑 앞에 그 팻말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요. 2차 산업의 우렁찬 건설의 수레 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에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다. 제가 울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죽을 뻔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태화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죽었다 살아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50년 전에도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50년 후 또 100년 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100년 후에는 또 뭐 할 건데요? 지금 울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제일 심쿵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뭐 대륙의 실수 하면 또 가슴이 철렁, 샤오미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가슴이 철렁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울산 한 2년쯤 전에요. 그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울산에 오셔서 행사를 하고 그 산업 관광을 하기 위해서 중공업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려고 한 30여 명 교수님들을 차 한 대다가 모시고 들어가려는데 중국인 교수님들이 2분이 계셨어요. 안 된대요. 못 들어온답니다. 중국인 교수님 계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결국에 그 두 사람 때문에 뺄 수도 없고 해서 몽땅 다 취소를 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왜 중국인들 못 들어오게 했느냐. 그만큼 심각했었거든요. 근데요, 앞만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뭐 막는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 속도, 그럼 우리는 그동안 뭐 했는가요? 잃어버리기만 했는가? 자, 미래에 울산은 뭘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동력 도시였기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공업 도시에서 이제 창조 도시 그리고 문화와 관광 도시로 탈바꿈해서 성공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뭐 관광 도시로 가자 이거는 아니죠. 그럼 뭘까요? 뭘 만들어야 되나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 영국의 그 산업혁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게 이렇게 손재주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런 뭐 바구니 하나 짜는 것도 되게 좋다 그러고 뭐 뷰티풀 뭐라 그러죠? 러블리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이 나오면서부터 그 손재주라는 것이 전부 다 싸구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모리스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 왜 이렇게 싸구려 같은 삶을 사느냐 하면서 이 공해 운동을 벌이게 했던 그런 건데요. 그게 뭐냐면 뿌리를 찾자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여기 페이스북 친구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눈만 뜨면 페이스북을 봅니다. 볼 때마다 잠이 확 깹니다. 왜? 자꾸 변해 있거든요. 너무 급변하고 있고 심각한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불안불안한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래에도 변치 않을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뭘까? 바로 감성인 것 같아요. 감성 또는 정서의 세계. 우리가 여기서도 또 아까도 많은 얘기했지만 인성의 문제, 감성의 문제, 정서의 문제만큼은 인간이 로봇이 되지 않는 한 절대 변치 않을 것 같아요. 그 뿌리를 두고 다시 한번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 카메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진 못 찍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노래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전문가 수준 이상이 돼버렸는데 사진을 잘 찍는데 그러면 사진가는 과연 뭘 해야 되죠? 사진가는 자리가 왜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사진이라는 산업은 없어졌나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과의 연결, 그거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사진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진을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사진산업진흥법을 또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이것이 미래의 연결고리를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 키워드인 감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미래 산업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사상 누각이 되지 않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또 패널리스트들로부터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 그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에 대한 플로어에서의 질문이나 또는 또 여러 가지 의견, 견해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저는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의 강철승 교수입니다. 오늘 얘기를 많은 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래에 대한 것이 주제지만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 이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로 만들고 창조경제를 들먹였단 말이에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무슨 참여, 또 이명박 정부 때 성장 동력 한다고 그래가 녹색 성장 한데 녹색 성장 타월로도 가버리고, 이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 창조 경제를 들어해서 미래 창조 과학부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금융회계를 전공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아까 조금 더 핀테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ICT의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핀테크에 나와 있는 그 각국에 핀테크를 하고 있는 기업의 수를 보니까 미국의 374, 영국의 57, 싱가포르이 15, 늦게 시작한 중국이 10개, 홍콩이 7개, 일본이 4개, 한국은 엊그제 KT하고 카카오톡하고 2개를 내놨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금융학회, 재정학회 여러 군데의 논문을, 핀테크에 관한 논문을 큰 학회, 행정학회 이런 데다가 발표를 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통은행에는 저축은행에까지 모피아 출신들이 다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고 국회해가지고 법을 안 만들고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핀테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규제를 어렵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해놨는데 KT하고 카카오톡만 해놨다.
지금 미국이 374, 영국이 57, 중국까지도 10개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를 규제하는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창조 경제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규제 개혁을 한다고 각부 장관 모아놓고 지금 3번째나 했는데 규제는 전혀 풀리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의 문제가 미래창조과학부나 재경부나 이런 담당하는 각 부서에 융합하자고 그러면서 자기 고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창조도 미래도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회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아까 여기 국민들한테 정부 여러 가지 법 해달라고 사인하라고 그거 사인해서 될 일입니까? 국회가 어디가? 이런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나 모든 분야 할 일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깊이 좀 다뤄야 하는지 너무 추상 구름에 뜨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미래 이런 곳에서 좋은 정책을 좀 발휘해 가지고 그거에 좀 먹혀 들어가는 정책으로 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철승 교수님.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오늘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부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셔서 발피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미래창조과학부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래 하면은 뭐가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IoT, ICT, 문화 이런 마이너적인 측면으로 변화가 되지만 저희들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일은 늘 뒷북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래창조과학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패러다임을 토탈로 변할 겁니다, 사회가. 금융,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다 변할 텐데 그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프레닝해서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 저희들 국민들한테 정책도 제시를 해주고 현 시점에서는 뭐가 있고 어떻게 나가니까 2, 3년 뒤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은 못 느끼는 거죠. 신문만 보면 답답하고 중국의 AIIB 나왔을 때 거기서 어쩐다고 이런 거 하면은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디 가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하는 데만 혼신을 다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손석준 팀장님께서 모든 걸 답변해 주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요.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한글연구학원의 이돈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 자체가 입시 위주로 돼 있어갖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육성 안 되고 있는 현실은 다 차치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글을 가장 우수하게 쓰고 있고 국제적 경쟁력 지금 1000조, 1300조의 90% 이상은 한글로 만들어진 거야.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한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어를 외국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우리 아무리 잘했고 정보기술이고 산업 골뚝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국제적으로 우리는 외톨이일 뿐이죠. 제품의 국제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제품의 국제화는 문화 경쟁력이고 문화의 전달성이 없는데 그 부분에 무슨 문제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로마자 표기 있죠? 저희 이름도 못 씁니다. 왜? 일제시대에 만들어낸 일본어 로마자 표기법을 그냥 쓰고 있어요. 우리는 훌륭한 훈민정음 기반의 철자법이 있습니다. 그거 기준으로 로마자 표기법도 안 써요. 우리 한글 철자법 그대로 안 씁니다. 표준 발음법 갖고 씁니다. 영어 파닉스 갖다가 복사하는 한글 말살 정책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화하려고 하면은 내 글을 제대로 써야 되고 내 글을 외국인한테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일단 소통도 안 되는 나라가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볼 때는 어제 그제도
저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면담을 했어요. 담당 국어정책과장이 한다는 얘기가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자기는 국어를 모른다. 국어정책과장이 국어를 모르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교육이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입시교육이 왜 말입니까? 이건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배우면 되지. 대학교 가기 전에 왜 다 배워갖고 갑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는 대학교 가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 미래입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하여튼간에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 수렴해야 되고, 하지만은 뭐 저희가 모든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잘 수렴이 돼서 또 여러 영향력을 미치는데, 언어라는 것도 지금 그 초연결 사회에서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말도 사실 지금 10대들이 쓰는 말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해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 있는 역동성,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스스로가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정리해 주시죠. 예, 예, 예. 예.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유엔 그 미래 보고서에 보시면은 그 앞으로의 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참 그 상당한 그 분량으로 그 이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참 그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고 그 세상이 손바닥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많은 새로운 직업이 새로 생긴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 아시아에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아시아존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참 그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고, 또 그 많은 그 대다수 종교가 그 아시아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렇고 그 아시아의 역동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 참 근면성실하고 또 상당히 그 창조력이 뛰어난 그는 그 우수한 민족으로 그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세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이제 그 강소국이나 강중국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그런 뭐 싱가포르나 북유럽이나 그런 그 유사한 나라하고의 어떤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그 공가와 관련해서 어떤 그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학자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러면은 우리 네. 앞에서 패널 분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뒤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영남 교수님께서 우리 미래부가 미래 관련 업무가 상당히 부족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옛날에 과학기술 하는 쪽하고 ICT 쪽하고 처음 이제 그 협력을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성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논란도 있었고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융합이 돼서 이제 창조경제센터도 이제 얼추 다 만들었고 그 안에 프리홈도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래전략위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미래부가 좀 현장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일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미래 전문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양성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금융법 쪽은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조태봉 회장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미래부 관점에서 보면 문화 콘텐츠 사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소관과인 뭐 디지털 콘텐츠과라든지 방송 쪽 담당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 쪽에서도 연구망을 통해서 이제 그 한류를 직접 그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 쪽에 실제 이제 그 공연 장면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를 그 UHD 파일로 보내주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저희 미래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문화부랑 계속 같이 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 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강정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0과 1로 대변되는 디지털 세계로는 사실은 지금 말씀 주셨던 감정과 정서의 세계를 담지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나갈 때는 결국은 디자인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요.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담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돼야,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갤럭시 노트 5가 삼성에서 만드는 제품이 더 멋져 보일지라도 사실은 아이폰에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라든지 그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따라가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앞서가더라도 콘텐츠적인 부분, 스토리텔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이만우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통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요번에 이제 북촌에다가 그 IoT 관련한 기술들을 해서 그 북촌 관련한 한옥이라든지 뭐 조선시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그 스토리 라인이 그 국민들한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광객한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중대 강철수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은 저는 이게 뭐 모피아나 이런 게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 기술 관점에서 사실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핀테크를 활성을 시키려고. 근데 물론 소관부서는 저희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정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핀테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동안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2개는 일단 생겼고 앞으로 인터넷 은행 만드는 것도 저희가 엄청 노력해서 사실 이룬 성과라고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교수님께서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부 부처에서 바라보는 사회 변화라는 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넓은 마음을 갖고 계속 고견들을 정부 쪽에다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관련 대책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강소국 비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홍콩하고는 비교하기가 저는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싱가포르나 홍콩 도시국가이고 또 영연방국가로서 또 영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의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을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를 나가면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살기 좋고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싱가포르를 굉장히 많이 방문도 하고 싱가포르 서민들이 사는 마을이나 또는 동네 가보면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에 저자가 계시지만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아주 그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주마가편을 많이 해서 사실 우리 정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달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만은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잘 살면 되고 또 우리가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전 세계적인 물 부족과 식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할 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소위 역할, 책임 이런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래학회가 국제미래학회가 여러분과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지금 전 세계인들이 걱정하고 또 전 세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과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세계기구인 유엔의 소위 그 리더가 한국분입니다. 세계은행의 총재가 또한 한국분입니다. 역사상 이만큼 우리나라가 사실은 위상을 갖게 된 일도 드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항상 아까 저 미래창조과학부의 우리 저 손석준 팀장님께서도 아직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적 자신감. 우리가 제안하면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는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미적미적하고 벤치마킹하고 어디 그런 사례가 없나 자꾸 찾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자신감 있게 세계를 내놔서 세계의 스탠다드가 돼야 될 부분도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원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좀 칩시다. 예. 선생님 한번. 예. 제가 지난 7년 동안, 8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출연 연구소하고 많이 연구 과제도 해왔고, 그 다음에는 문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 관련한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특히 예를 들면은 그 대덕 연구단지에 있었을 때는 많은 경우는 연구소, 어떤 주요 연구소 갈 때는 홍보책을 보면은 약간 말도 안 되는 과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저는 좀 역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은 그 반면에 실제로 생명과학연구원하고 같이 한 1년 정도 그 연구까지 하면서 여러 수석 연구원도 만나고 생각보다는 사실 아주 깊이는 앞서가는 연구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장님은 사실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좀 막연하게 우리 다 잘한다고 그런 홍보하고 있지만은 그 반면에서는 실제로는 앞서가는 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한국의 그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그런 전력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가능성. 그래서 근데 이번은 조선 자동차 아니고 다른 식으로 그런 복합적인 기술하고 문화하고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밤을 새도록 토론을 해도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은미 회장님 질문 받고서.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 컨설턴트 협회 회장입니다. 경력개발하고 커리어 컨설팅 전문가인데요. 우선 이렇게 좋은 컨퍼런스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제가 패스트라이스 교수님께 했고 간단한 제안을 제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오신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컬럼도 제가 너무 열심히 읽고요. 책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분은 절대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읽으면서 궁금한 게 교수님의 안목이 너무 높으셔서 우리 전통 문화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높으셔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 우리 한국이 매력적으로 드러날까? 수준의 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혹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미래창조과학 네.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때요. 제일 이제 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특히 학생들이나 성인들도 지금 변화된다는 건 너무 알고 미래는 불확실성이라는 건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하고 나하고 연결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그냥 불확실성이고 나는 그냥 납니다. 배우는 것도 옛날식으로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때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로 끌어들일 수 있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 연결하는 부분을 좀 개발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강종진 패널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중국 기술 얘기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그 컨퍼런스에서 중국 분이 얘기하실 때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술이 빨리 따라왔을까? 한국이 한 분야에 기술자를 1명 투입할 때 거기는 100명을 투입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인구적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잘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미래전략연구소에 아까 그 우리 문영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동안 만나본 분 중에 미래전략이라는 들어가는 어떤 단체가 너무나 많았는데 왜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자체 내에서 융합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두 가지를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 흥룡왕 방송 서울사무소 신대석 대표입니다. 여기에 안종배 학술위원장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한국이 중국 방문해였고요. 올해는 한국 방문해입니다. 강종진 울산 문화산업개발부 원장님 이 관광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2014년도 왔는데 그 세월호 사건 터져서 한국 경제가 막 바닥을 치는 것 같고요. 2015년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 것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돌발 사고 사건 대비책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한국 방문해를 맞아서 중국 유커들의 유치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제가 대답을 할까요? 네. 네, 사실요, 좀 큰 오해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울산광역시 관광과장이 강종진이 계십니다. 저는 울산문화산업개발원 원장 강종진이고요. 굉장히 친한 형이에요. 네, 아주 가까이 지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관광에도 관심이 많고요. 실제로 울산 관광 산업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질문해 주셨던 그 정책 문제까지는 제가 답변은 하지 못하지만, 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명이인으로서 제가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고 또 이 방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그
문화적으로도 그 한류 때문에 한국에 와서 결혼식조차도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모실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길도 많은데 그런 이제 사건들이 터졌을 때 사실 이거는 한 지자체나 또는 한 단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좀 갖춰져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고요. 중국인들이 바라는 아마 한국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퀄리티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양은 많고 할 사람도 많은데 정말 수준 높은 내용들 그리고 진짜 감동 오는 그런 맛깔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 정말 많거든요. 이게 아까 임만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덕연구단지에서 봐보면은 그 홍보물에 보면은 전부 거짓말이더라고. 근데 가서 막상 들어가 얘기해보면 진짜 배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한국 사람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하게 해놓으면 끌어 내려버려요. 자꾸 잡아 당겨요. 못 가게 해요. 근데 그 정부도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콘텐츠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을 하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왜 안 키우는지 그게 정말 이해 안 될 게 많거든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이 정말 생명이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요.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영국에서 같은 그 과에 친구들이 중국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얘네들은요 진짜 박사과정 애들인데 냄새나요. 진짜 같이 초대하면 좀 놀러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냄새도 나고 친하고 싶지 않은데 얘네들이 다 국비유학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고국에 돌아가서요. 무슨 각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 자리 다 차지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왜 저는 제 돈 주고 갔다 왔는데 안 부르더라고요. 뭐죠? 왜 한국 사람들은 안 키워주냐고요. 예.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아마 해답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정해진 시간보다 저희가 조금 더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과연 어떠한 미래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국민 모두 이 세상이 보다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학기술이나 경제만 가지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사실은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가 아직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타협하고 또 협력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그런 시대를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행복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덜 부유해지고 조금 덜 우리가 가지더라도 미래에 더 많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세계인과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를 격려하고 걱정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미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패널에 좋은 토론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지금 진지한 연구와 또 열정이 있는 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미래를 본다. 대한민국 미국 미래 메가 컨퍼런스. 다음에 또 발전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